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았죠. 장 초반에는 조정 좀 받는가 싶었는데 코스닥은 안 좋았고요. 코스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 후반부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또 올라오면서 3%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급은 굉장히 안 좋았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6조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자금력이 정말 상당하다라고 느껴지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참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많아가지고 체감상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금도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방금 전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우리 방송에서 어제 제가 원래 결정적 한수가 없는데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한 150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어제가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156만 원까지 좀 내려왔었어요. 조금만 더 내려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매수하기.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종목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 마감되고 나서 수급을 보니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비차익 순매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집중 오늘의 주식이라고 써 있는 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조금만 바꿔볼게요. 크기를.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좀 보여드려 보자면 여기 623만 5,116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이제 비차익 순매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파생시장과 연동이 되면서 들어오는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차익 순매수가 오늘은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매도 물량들이 전반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죠.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좀 받아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물량을 받아주면 종목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힘이 세죠. 오늘 외국인들 엄청나게 매도했는데 개인 투자자가 SK하이닉스도 다 받아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살아있는 상황이죠.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대형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온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약간의 길목 지키기라고 하죠.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가 제조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밸류만 놓고 본다면 이 기업이 저평가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반드시 붙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 대형주들이 막 돌아가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SK스퀘어가 움직였고 삼성물산도 움직였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대형주 단이 어떻게 보면 선순환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대차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어제는 우리 결정적 한수의 키워드를 밸런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양극화라고 준비를 했거든요. 양극화? 근데 이 양극화라는 단어가 저는 왠지 좀 그렇게 정이 안 가요. 그래서 온도차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좋은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또 이제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종합주가지수가 7,500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을 11배, 10배 준다면 8,000포인트가 훌쩍 넘어가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단 예상이 되고 있는 수치를 반영해 본다면 시장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크로도 많이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쪽을 보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도 섹터는 놔두고 나머지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가 됐죠. 요즘에 엔비디아가 요즘 특징적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주로 보다 보니까 해외 증시 이야기를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 고객분들 중에서 우리 RIA 계좌라고 하죠. 국내 복귀 계좌라고 이야기하는데 복귀 계좌를 통해서 올해 5월 말까지 미국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절세를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복귀 계좌의 가장 큰 명분이거든요. 그 계좌를 만든 어떻게 보면 명분은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 엔비디아라든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온 미국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여쭤보세요. 이거를 RIA 계좌에서 매도 처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제가 불과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거 매도하셔가지고 국내 주식 매매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어쨌든 견조한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존스는 우리가 좀 덜 보죠. 다우존스보다는 S&P 500을 많이 보는데 S&P 500 같은 경우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턱대고 비중을 전량 실어서 매수하는 이런 매매 행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미증시 같은 경우도 견조합니다. 미증시가 견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압도적으로 좋을 것이다. 미증시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순환매 과정도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우상향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정성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수익성을 노려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다시 한번 자료로 넘어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뭐 유가가 많이 안정이 됐죠. 이제 뭐 종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크게 밀렸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하나 있죠. 요건 뭐 대형주다 보니까 제가 말씀 그냥 좀 편하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대한항공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객 수요와 화물 수요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기 이전에 3만 원대, 2만 9천 원대 이렇게 올라갔었던 기업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고 나서 항공유가 너무 비싸진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밀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밀렸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가 이제 좀 내려오고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생기면서 항공주들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WTI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환율도 많이 안정이 됐죠. 환율도 많이 안정이 됐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4.3% 조금 더 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 이하로 좀 빠져주고 4.2 초반대까지 밀려준다라면 글로벌 증시가 추가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어쨌든 결정적 한 수는 온도차입니다.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는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을 했잖아요. 제 주위에도 이제 주식 투자라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제 주위의 지인들이나 소위 말하는 그런 전문가나 전업 투자자들 보다 그냥 매수해서 놔두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요즘에 더 좋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이 원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 AI 쪽에 대한 산업 확장이잖아요. 산업 확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과 전략 설비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 거기 아래로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보유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런 시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조금 내가 수익률이 좀 뒤처진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음 랠리라든지 다음 패턴에서는, 다음 턴에서는 무언가 또 좋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차가 좀 나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수익이 나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고, 손실이 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내공을 많이 쌓아 놓는다면 다음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이 오던 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공부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온도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종목들 계속 내려가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방송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약간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굉장히 어떤 교실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교실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교실에 있는 여러 학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한 15명의 학생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 나머지 5명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은 내용들을 접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는 반도체를 25%, 여기 밑에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배분율도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코스피를 많이 가지고 있고 반도체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섹터가 무조건 메인 섹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난 엔터주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제가 엔터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내가 이 엔터주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좀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매번 이렇게 인사이트를 정리해 드리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가 주도 섹터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 섹터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도체가 없다라면 매수를 조금이라도 해놓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SK하이닉스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좀 가볍게 말씀드렸죠. 150만 원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이게 진심이거든요.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50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3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뭐 다른 증권사 레포트들도 많이 소개를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증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들을 가장 많이 소개를 드리죠.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먼저 100만 원을 불렀고 가장 먼저 200만 원까지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논리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여전히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늘 가만 보시면은 소재주들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버텨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이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여러분 매력적인 가격에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장을, 이게 왜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요? 움직인다. 이 시장에서 되게 많이 소외되고 속상해 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국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너무 좀 못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래도 여러분 하락장이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정말 양반입니다. 하락장이라든지 횡보장과 비교를 해보면 내 종목이 덜 올라가서 그렇지 지금 이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중심을 잡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을 그래도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그 결정적 한수 키워드가 온도차인 것처럼 잘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제가 더 조언 드릴 게 없겠죠. 뭐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희망도 드리고 싶고 조언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온도차라는 것을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요 내용들 보죠. 조지 소로스가 이제 뭐 시장의 불균형이 가장 큰 기회다. 온도차를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그렇게 저는 많이 와닿는 것들은 많지가 않은데, 가장 밑에 보시면 뭐 변동성이 극단점에서는
최고의 수익 기회가 숨어 있다.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시장을 가만 보면 올라가는 종목이 대형주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거의 2배 정도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시장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온도차를 좁히기 위해서 무리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는 1,4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WTI 같은 경우도 배럴당 95달러까지 내려왔죠. 추가적으로 제가 금이랑 10년물 국채금리도 넣어놨는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수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근데 그 과정에서 매크로는 많이 안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뭐 며칠 전에 SK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이런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격도가 오늘도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봤을 때 2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25% 정도 벌어졌을 때에는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이 나왔다. 그래서 이격도가 좁아지는 과정은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죠. 주가가 밀리거나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수의 기회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은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내 말대로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코스닥이 또 변동성이 좀 나왔었어요. 긍정적으로 좀 나오다가 장후반부에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쭉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좋아 보여요. 하지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다만 전체 포트에서 주도 섹터는 반도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왔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좀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죠. 5월 22일 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 금액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6천억 정부에서 1,200억 정도에서 7,200억 정도를 만들고 그중에서 30% 정도가 이제 코스닥 쪽으로 배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금을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코스닥도 지금부터는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주요 뉴스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AMD, 리사수, AI 에이전트 수요 폭발의 주가 18% 급등, 신고가 경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 우리나라 스토리지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포인트를 자극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었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예전에 나온 내용이죠. 리사수가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과 회동을 했다라는 부분. 젠슨왕과 리사수에 이어서 허사비스까지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엔 스토리지 쪽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라든지 주요 인사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 계약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삼성전자의 D램이 필요합니다. HBM이 필요한데 옆에 있는 기업이 갑자기 장기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나는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구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요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간다라는 전제를 본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좀 더 뚜렷해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내용들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런 내용도 있었죠.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8%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가가 빠지니까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한화솔루션이 1% 정도 밀렸네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8%. 풍력 쪽은 오늘 조금 타격이 있었던 것 같고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타격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쟁이 마감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건설주들이나 재건주들이 변동성을 잘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급부로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왔는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번, 두 번 정도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다음 주에 방중을 한다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14일에서 15일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기 전에는 이제 이란전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한 달 전부터도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나오는 과정에서 유가가 이렇게 내려왔죠. 유가가 배럴당 95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항공주가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HD 현대중공업이죠. 오늘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고요. 2위 기업이 SK하이닉스죠.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 가만 보시면 1등이 삼성전자, 잘 안 보이시겠네요.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1등이 삼성전자, 그리고 밑에 쭉쭉 보시면 SK스퀘어와 현대차 있고요. 그 밑에 두산에너빌리티와 HD 현대중공업이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중공업의 상승폭이 크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실적을 내놨어요.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내러티브를 가져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5월 달에는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조선주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저가수주 받은 물량들이 있어요. 뭐 2022년도, 2023년도 이때 저가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아시잖아요. 그죠? 수주를 받고 나서 요게 재무제표에 잡히는 데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아니죠. 더 있죠. 시차가 더 있죠. 그거보다 더 길게 있는데, 지금 이제 2023년도까지 저가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1분기까지 거의 다 떨궈져 나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4분기 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빅베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재무제표에 안 좋은 것들 한 번에 떨궈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가 좀 가벼워지니까 주가의 변동성도 잘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안 좋았었던 저가 수주 물량들을 전부 다 떨궈내고 올해 2분기, 3분기부터는 고가 수주를 했었던 물량들이 재무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뭐 LNG도 마찬가지고요, 군함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대미 투자 특별법 1호 6월 달부터 진행이 될 거란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서 변동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포트에 담아 놓으셨을 때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이어서 HD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렸고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 사업부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요 엔진과 관련돼서는 STX 엔진도 있고, 그리고 요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화 엔진도 있죠. 한화 엔진도 요즘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발전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여전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요건 제가 어제 준비했었던 내용이고요. 또 이건 이제 증권사. 오늘 이제 증권주들 조정 좀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삼성증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증권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한 2% 정도 빠졌네요. NH투자증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오늘 1.9% 정도가 하락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올해 3월달, 4월달에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라오면서 거래대금이 많았는데 일일 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거의 60조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조 정도? 근데 최근 5월달 들어와서는 그 거래대금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6일 날이 60조였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외라든지 이거 넥스트레이드 합쳐진 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쳤을 때 4월 달과 3월 달에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일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5월 달 들어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신용 잔고도 늘어나고 있죠. 신용 잔고에 대한 이자까지도 받아가는 것이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 증권주들 같은 경우 지금부터 조정을 받을 때는 전 여전히 매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증권사 외국인 통합계좌 근황도 좀 넣어놨고요.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 대상 및 투자 방법인데 여기 30%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쪽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 이하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보면은 절대적인 수치가 크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펀드를 구성해서 자금이 투입이 되면 다른 주체들도 따라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펌프질의 역할을 해준다.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자료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프린트를 좀 해왔는데 항상 그렇듯이 제가 시간이 좀 타이트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일부터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6천억이고 정부에서 1,200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손실이 났을 때는 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1,200억에서 먼저 깐다라는 이야기예요. 표현이 되게 저렴하죠. 먼저 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손실을 정부에서 보존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2일이니까 오늘이 7일이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넘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코스닥도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펀드와 자펀드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 제가 어제 준비했었던 내용인데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첫 대미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뭐 조선주가 움직인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붙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다른 곳에서 방송을 했는데 알테오젠이랑 삼성물산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삼성물산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건설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았죠. 건설주들도 좋았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가 어떻게 보면 단순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자체의 그런 지배구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이 기업은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주사 같은 경우는 NAV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로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5%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500조입니다. 5%라고 한다면 75조죠. 근데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이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따져보더라도 지금 150조 정도가 나와요. 근데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60조라고 한다면 60% 정도를 할인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할인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물산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렸었고 여전히 유효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클로징벨에서도 그랬고 결정적 환수에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물산 쪽으로도 자금이 좀 넘어가는 것 같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스퀘어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렇게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탄력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삼성물산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오늘 알테오젠이랑 같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요 금리 인하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께 바이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부터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2, 3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2, 3주 전부터 이제 바이오도 조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한번 그죠? 오늘 뭐 바이오나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하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페드워치 툴이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3.5에서 3.75% 정도라고 보시면 좋은데, 뭐 이렇게 쭉쭉쭉 보면 언제냐면 2027년도 9월 달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로봇주라든지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밸류를 주기가 어려웠어요. 밸류를 주기 어렵다라기보다는 지금 매매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반감이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줘야지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하는 게 좀 더 큰 이벤트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알테오젠이 올해 1월 달이었나요? 3월 달이었나요?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천억 규모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제 변동성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었는데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게 좀 시차를 두고서 반영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테오젠 오랜만에 한번 봐볼까요? 알테오젠 여기에서 왜 하락이 나왔습니까? 이때 당시에 로열티가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낮다라는 명분으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40만 원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아랫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밸류라기보다는 알테오젠이 그동안 시장에 보여줬었던 뭐 라이센싱 아웃,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다면 여기선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가 될 겁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약바이오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도체가 잘 가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이오도 이제는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몇몇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정배열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ST팜이라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로노이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공부를 해보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공부해 보시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살아있는 기업들,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차트상 모양새가 나쁘지 여러분, 이게 차트를 보고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깨지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배열로 완전히 꺾여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역배열로 꺾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섹터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높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에는 오히려 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조금 가질 필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도 말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성 자산이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2025년도 말에는 현금성 자산이 한 120에서 130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재작년 말보다 작년 말에는 빅파마들이 돈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많은 빅파마들이 2026년도부터 8년도, 30년도로 가면서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엄청난 매출이 특허가 만료가 되는 거예요. 특허가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빅파마들 입장에선 매출이 급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급감을 한 것을 막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M&A를 하거나 기술을 사오는 거예요. 얘들이 초반부터 R&D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1상을 하고 2상을 하고 3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 수 있는 매출을 메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M&A 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굉장히 큰 빅파마들이 많기 때문에 특허 절벽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뭐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없죠. 아무래도 다른 영역들, 특히 반도체 쪽에 완전히 지금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고 또 뺏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저는 금리 인하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느냐,
기술 이전이라든지 빅파마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한 번 더 부각이 됐을 때 그때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을 본격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은 내가 조금 매수를 해놓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거래가 들어오거나 부각이 됐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좀 더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오늘 섹터도 안 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건설주를 좋았고요. 광통신 제가 여러분 고쳤죠. 제가 예전에 대한광통신 한번 말씀드렸다가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었던 것 같다. 광통신 말씀드렸고 항공, 조선 쪽도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주들 좋았고요. 제가 여기 있는 자료들은 한 번씩은 보여드린 자료에 물론 새로운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들도 있는데 제가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빠듯하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니까. 인사이트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국민성장 이거 어제 제가 준비한 거랑 내용 똑같아요. 뭐 AI 반도체, 코스피, 코스닥 우상향 기대되고요.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더 가져보자. 현금 비중은 10%에서 20% 보유. 변동성 확대 가능성 증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까지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나올 땐 여러분 뭐라고요? 추세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매수의 관점이고 추세가 꺾여 있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온도차, 오늘 결정적 한 수의 온도차인데 쏠림 현상 극심한 국내 증시 추격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주식 비중을 급하게 확대하는 것은 여전히 저는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식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력 섹터들,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저는 분할 매수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지금 여러분 주식 비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식 비중 가지고 가야 되는 시장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요건 어제 거고요. 여기 아래 거는 오늘 겁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반도체가 더 늘었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이야기하면서 뭐 어제가 아니었죠. 월요일 날이었나요?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저는 반도체가 가만 보면 4월 30일 날 20%였거든요. 근데 5월 4일 날, 6일 날, 7일 날 넘으면서 지금 반도체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요 반도체 늘린 거는 막 쫓아가는 매매는 아니에요. 눌림을 잘 받고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비중을 좀 채워놨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우하단에 보시면 코스피가 65%, 코스닥이 35%라는 말씀 드리고 어제랑 오늘이랑 바뀐 게 뭐냐면 화장품, 의류, 엔터, 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 종목군들은, 요 업종들은 주도 섹터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0%든 30%든 올라오게 되면 제가 비중을 줄인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통신주 있어. 제가 어제 방송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통신주 하나 띄워놓고 있었거든요. 그 통신주를 제가 오늘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좀 자유롭다라고 한다면 여러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내가 매매를 자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도 섹터를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현재 시장에선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시장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순환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배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보유할 종목들과 잘라낼 종목들을 잘 구분을 하시고 주도 섹터도 반드시 좀 포트에 담아 놓으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요. 그죠? 전 내일 클로징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